친어머니도 아니면서 무슨 사돈 대접을 받으려고 해. 뭐라고? 김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20년 넘게 몸에 밴 습관이었다. 구내식당 주방장으로 일하는 그녀에게는 아침 일찍 출근해 수백 명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20년째 변하지 않는 루틴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들 준호의 의사 면허 취득 기념식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평소 같으면 세수를 간단히 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어 곧바로 출근했을 텐데 오늘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60대 중반이 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다. 이마와 눈가의 주름, 손등에 떠오른 검버섯들. 모두가 그녀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보냈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이었다. 거울 앞에서 정장을 차려입으며 그녀는 지난 15년을 떠올렸다. 27살에 재혼하면서 만난 12살 소년 이준호. 처음엔 자신을 거부하던 그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어 자신을 엄마라고 부른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정숙과 준호뿐이었다. 정장을 입으며 정숙은 15년 전 그 아이를 처음 만났던 날을 선명하게 기억했다. 종현과 결혼을 약속하고 처음으로 준호를 만나러 갔을 때 그 아이는 아버지 뒤에 숨어서 자신을 째려보기만 했다. 키는 작았지만 눈빛만큼은 어른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5살에 어머니를 잃고 7년 동안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아이의 눈빛이었다. 준호야, 인사해봐. 앞으로 새엄마가 되실 분이야. 종현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돌려버렸다.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때 정숙은 알았다. 이 아이와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지를. 정숙의 첫 번째 결혼은 지옥이었다. 23세 첫사랑과 결혼했던 그녀는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고 남편은 바람을 피우며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뭔 자격으로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첫 번째 임신은 3개월 만에 유산으로 끝났다. 정숙은 자신을 탓하며 울었지만 시어머니는 차가운 말만 던졌다. 애초에 애 못 낳을 팔자였나 보네. 우리 아들이 불쌍해. 두 번째 임신도 5개월 만에 유산했다. 이번에는 남편까지 차갑게 굴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 잘만 낳는데 왜 넌 그 모양이야? 세 번째, 네 번째 유산을 겪으며 정숙은 점점 무너져갔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다. 병원에서는 체질적으로 임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가족들은 그녀의 잘못이라며 몰아세웠다. 애를 못 낳으면 여자가 아니지. 차라리 이혼해.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남편은 대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18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지옥 같았다. 정숙은 매일 죽고 싶었지만 갈 곳도 없었다. 친정 부모도 참고 살아라는 말만 했다. 41살이 되어서야 정숙은 용기를 냈다.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혼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다. 시댁에서는 그녀를 무능하다며 내쫓듯 했고 위자료나 재산 분할 같은 것도 받을 수 없었다. 그렇게 정숙은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다. 이혼 후 몇 년간은 정말 암울했다. 혼자 살아가는 중년 여성에게 세상은 차가웠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는 밤은 외롭기만 했다. 아이를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과 실패한 결혼에 대한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때로는 한강 다리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정숙은 서서히 상처를 치유해 나갔다. 구내식당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다. 일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 그러던 중 만난 것이 지금의 남편 이종현이었다. 건설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남자였다.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건실하고 믿음직스러운 느낌이었다. 무엇보다 정숙을 대하는 태도가 첫 번째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정숙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실도 문제 삼지 않았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가 중요하죠. 종현의 따뜻한 말에 정숙은 다시 한번 사랑을 믿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에게는 중학생 아들이 있었다. 정숙에게는 마침내 엄마가 될 기회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준호는 5살 때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온 아이였다. 새엄마에 대한 거부감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날카로운 말들은 정숙의 마음을 매일 베어내었다. 결혼 첫날부터 준호는 정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숙이 차려준 밥은 한 숟가락도 먹지 않았고 학교 준비물도 정숙의 손에서 받으려 하지 않았다. 세탁된 옷조차 정숙이 개켜놓은 것은 다시 빨래통에 집어넣었다. 저 여자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언젠간 떠날 거잖아요. 엄마 흉내 내지 마요. 준호의 말은 날이 갈수록 더욱 날카로워졌다.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갑고 상처 주는 말들이었다. 정숙은 밤마다 울었다. 아이를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자신을 원수처럼 대했다. 종현도 미안해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준호도 금방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1달, 2달이 지나도 준호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완고해져만 갔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고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 준호를 기다렸다. 아픈 날에는 밤새 간병했고 시험 기간에는 야식을 끓여주었다. 그 모든 것을 준호가 거부했지만 말이다. 준호가 감기에 걸렸을 때였다. 고열에 시달리며 며칠째 누워있는 아이를 보며 정숙은 밤을 새웠다. 해열제를 먹이고 이마에 차가운 수건을 올려주고 계속 체온을 재며 지켜봤다. 왜 이런 일까지 해요? 저는 아줌마가 싫다고 했잖아요. 열에 들뜬 준호가 중얼거렸다. 아프면 돌봐줘야지. 당연한 거야. 저는 아줌마가 엄마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 밤 정숙이 밤새 자신을 돌봐주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 학교에서 준호가 친구들과 싸웠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간 날도 있었다. 담임 선생님은 준호가 요즘 들어 성격이 예민해져서 걱정이라고 했다. 집에 새어머니가 오셔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선생님의 말에 정숙은 자책감이 들었다. 자신 때문에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준호에게 물었다. 학교에서 왜 싸웠어?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아니, 내가 와서 내가 힘든 거야? 그때 준호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친구들이 새엄마 왔다고 놀려요. 진짜 엄마는 죽고 가짜 엄마가 왔다고. 정숙의 가슴이 아팠다. 아이도 상처받고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내가 와서 너를 힘들게 했구나.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싶어. 시간이 걸려도 괜찮으니까 언젠가는 내 마음을 받아줬으면 좋겠어. 준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겼다.
여전히 차갑기는 했지만 노골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았다. 전환점은 준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였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엄마 없는 애라고 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준호는 그날 집에 와서 크게 울었다. 5년간 함께 살면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처음으로 정숙에게 마음을 열었다. 엄마, 정말 저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던 순간이었다. 정숙은 눈물을 참느라 애썼다. 절대로. 엄마는 준호를 지킬 거야. 친구들이 그러는데 새엄마는 언젠가 떠날 거라고. 진짜 엄마가 아니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는 절대 떠나지 않아. 준호가 싫어해도 떠나지 않을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약속해.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정숙의 품에 안겼다. 17살의 큰 아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느껴졌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엄마가 더 고마워. 준호가 엄마라고 불러줘서. 그 후 7년간 정숙과 준호는 진짜 모자가 되어갔다. 준호는 의대 진학을 결심했고 정숙은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의대 학비는 상상 이상이었다. 등록금만 해도 연간 수천만 원이 필요했고 생활비까지 포함하면 정숙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다. 구내식당 일 외에도 저녁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고 주말에는 결혼식장에서 일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휴학하고 돈 벌어서 나중에 들어갈게요. 안 돼. 내가 공부할 때야. 엄마는 괜찮아. 정숙의 손은 날이 갈수록 거칠어졌고 허리도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다.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었다. 의대 3년차 되던 해 종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벌어진 안전사고였다. 갑작스러운 가장의 죽음에 가정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준호야, 이제 어떻게 하지?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정숙은 막막했다. 종현의 작은 보험금만으로는 준호의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엄마, 제가 휴학할게요. 돈을 벌어서. 안 돼. 절대 안 돼. 정숙은 단호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준호의 학업은 포기할 수 없었다. 결국 정숙은 더 많은 일을 했다. 하루에 서너 군데에서 일하며 준호의 학비를 마련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청소 일을, 저녁에는 식당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돌아오면 밤 12시가 넘는 일이 다반사였다. 준호도 그런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방학 때는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이라도 벌었다. 엄마, 제가 의사 되면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어. 힘든 시간이었지만 모자는 서로를 지탱하며 버텨왔다.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어떤 모자보다도 끈끈한 사이가 되었다. 의대 6년이 지나고 드디어 준호가 졸업하게 되었다. 인턴 과정을 거쳐 레지던트가 되고 마침내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 준호는 마침내 의사가 되었다. 정숙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같았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의사가 되는 날이었으니까. 엄마, 준비됐어? 방문 밖에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30대가 된 준호의 목소리는 깊고 안정감이 있었다. 응, 금방 나갈게. 정숙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보며 옷매를 정리했다. 비싸지 않은 정장이었지만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덕분에 깔끔해 보였다. 문을 열고 나가니 정장을 차려입은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자신감 넘치는 표정. 15년 전 그 삐죽한 중학생이 이렇게 훌륭한 남자로 자랐다. 엄마, 정말 멋있어요. 우리 아들이 더 멋있어. 준호는 정숙의 팔짱을 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없었다면 오늘 이 순간은 없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럼 우리 가자. 우리 아들 의사 되는 거 보러. 네, 엄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15년간의 기나긴 여정의 끝에서 마침내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식장은 축제 분위기였다. 새로 배출된 의사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가득한 강당에서 정숙은 유독 눈에 띄었다. 다른 부모들이 고급 양복과 명품 핸드백으로 치장한 것과 달리 그녀는 백화점에서 할인받아 산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그 누구보다 빛나고 있었다. 이준호. 이름이 호명되자 준호가 단상으로 올라갔다. 키 180cm의 단정한 외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정숙은 눈물을 참느라 애썼다. 엄마, 우리 해냈어요. 졸업식이 끝나고 준호가 달려와 정숙을 꽉 안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 순간이 지난 15년의 모든 고생을 보상해주고도 남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아들. 그날 저녁 작은 중국집에서 축하 식사를 하며 준호가 말했다. 엄마, 앞으로 제가 엄마를 책임질게요. 인턴 월급은 적지만 레지던트 되면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괜찮아.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아니에요. 엄마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제가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차례예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정숙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시작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내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힘들었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밤 정숙에게 전화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오늘은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엄마. 많이 힘들지?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어요. 환자가 나아가는 걸 보면 정말 보람 있어요. 1년 후 준호는 내과 레지던트가 되었다. 급여도 인턴 때보다 많이 올랐고 무엇보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찾아가고 있었다. 특히 소화기내과에 관심이 많았는데 복잡한 질환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고 했다. 엄마, 제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되면 엄마 건강도 제가 직접 챙길 수 있어요. 정숙은 아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다. 워낙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준호야,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우선이야. 걱정 마세요, 엄마. 저는 엄마가 키운 아들이니까 강해요. 2년차 레지던트가 되면서 준호의 실력은 더욱 늘었다. 상급이들로부터 인정받았고 후배들로부터는 존경받았다. 특히 환자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환자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왜 그럴까? 글쎄요. 아마 엄마가 가르쳐 주신 마음 때문인 것 같아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 정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준호는 점점 바빠졌다. 응급실 당직, 병동 회진,
각종 컨퍼런스와 학회 참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주 일요일만큼은 반드시 정숙과 시간을 보냈다. 엄마와의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충전 시간이에요. 4년차 레지던트 마지막 해 준호는 전공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소화기내과 전문의 자격을 얻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엄마, 내년이면 정말 전문이에요. 그래,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해. 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드디어 준호가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되었다. 레지던트 4년을 마치고 치른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것이다. 합격 발표 날 준호는 정숙에게 가장 먼저 전화했다. 엄마, 합격했어요. 정말? 정말이야? 네. 이제 정말 의사예요. 정숙은 구내식당 한 귀퉁이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지만 그저 고개만 흔들며 눈물을 닦았다. 전문의가 된 준호의 첫 근무지는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이었다. 월급도 레지던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올랐다. 준호는 첫 월급으로 정숙에게 새 옷을 사주고 싶어 했지만 정숙은 완강히 거절했다. 그 돈으로 너 필요한 거 사. 엄마는 충분해. 아니에요.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는데. 그건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너는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해. 결국 준호는 정숙의 만류를 뿌리치고 작은 목걸이 하나를 선물했다. 비싸지 않은 것이었지만 정숙에게는 세상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다. 전문의 1년차 준호는 병원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어갔다. 진료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들과의 소통 능력 그리고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십까지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특히 간 질환과 위장 질환 분야에서는 나이에 비해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았다. 준호 선생님이 진료하시면 환자들이 정말 좋아해요. 간호사들도 준호를 좋아했다. 환자들에게 친절하고 동료들에게도 예의 바른 그의 인품 때문이었다.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면 제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준호의 이런 마음가짐은 정숙이 가르쳐 준 것이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것,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준호는 정숙에게서 배웠다. 2년 차가 되면서 준호는 병원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 젊은 의사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과장님들의 신뢰를 받았고 중요한 환자들의 케이스를 담당하게 되었다. 준호, 너는 정말 의사로서의 자질이 뛰어나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과장의 격려에 준호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모든 건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동료들은 준호가 어머니를 언급할 때의 표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어떤 것을 말할 때보다도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다.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준호는 학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기 시작했다. 소화기내과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젊은 의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그의 명성은 의료계 내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준호 선생님, 정말 훌륭한 의사예요. 실력도 실력이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남달라요. 다른 병원에서도 준호에 대한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몇몇 대형 병원에서는 스카웃 제의를 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준호는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가까이에 있고 싶어요. 정숙은 아들의 이런 마음을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더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 자신 때문에 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아닌지. 준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에요.
저는 엄마 곁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4년 차가 되자 준호는 이미 병원 내에서도 실력 있는 중견 의사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리고 30대 초반의 나이에 이미 상당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이제 정숙이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이었다. 엄마, 이제 식당 일 그만두세요. 아직 일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충분히 벌어요. 엄마는 이제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정숙은 쉽게 일을 그만두려 하지 않았다. 20년 넘게 해온 일이었고 무엇보다 일하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삶의 활력소였기 때문이다. 그럼 파트타임으로라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너무 갑자기 모든 걸 그만두시면 오히려 심심하실 수도 있어요. 결국 정숙은 준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 3일만 일하기로 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찾아보기로 했다. 준호가 32살이 되던 해 그에게 특별한 만남이 찾아왔다. 병원에 새로 부임한 소아과 의사 박소연이었다. 서울대 의과대학을 나온 엘리트 의사였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가 인상적이었다. 처음 만난 것은 응급실에서였다. 복통을 호소하는 10살 아이가 왔는데 소아과와 내과의 협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안녕하세요. 내과 이준호 선생님이시죠? 소아과 박소연입니다. 소연의 첫인상은 깔끔하고 지적이었다. 하지만 환자를 대할 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계속 웃으며 말을 걸었다. 우리 영희가 배가 아프구나. 선생님이 금방 낫게 해줄게. 준호는 소연의 이런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의료진으로서의 전문성과 환자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가 동시에 느껴졌기 때문이다. 진료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게 되었다.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과찬이세요. 저는 아이들이 너무 좋아서 소아과를 선택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환자분들과 소통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은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다. 환자를 향한 마음가짐, 의학에 대한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선생님은 가족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 한 분 계세요. 저를 키워주신 분이죠. 준호는 정숙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다. 그에게 정숙은 그냥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군요. 효자시네요.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소연은 준호의 이런 모습에 더욱 호감을 느꼈다. 요즘 젊은 남자들 중에서 부모님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다. 병원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의학적인 이야기부터 개인적인 관심사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준호 선생님은 왜 의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어머니 때문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아프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를 치료해 주시는 걸 보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는 더 복잡한 이유들이 있었지만 준호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를 말했다.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던 마음. 저는 어릴 때 자주 아팠어요. 그때마다 소아과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픈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항상 따뜻했다. 서로의 가치관이 비슷했고 무엇보다 환자들을 향한 마음이 같았기 때문이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동료를 넘어서기 시작했다. 준호는 소연에게 점점 더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고 소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소연 선생님, 괜찮으시면 이번 주말에 함께 영화라도 보실래요? 좋아요. 어떤 영화를 볼까요? 첫 데이트는 영화관에서였다. 의학 다큐멘터리를 보려고 했지만 결국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를 선택했다. 영화보다는 서로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즐거웠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다음에도 시간 되실 때 만나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다. 준호와 소연의 연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둘 다 의사였기 때문에 서로의 바쁜 스케줄을 이해했고 무엇보다 가치관이 잘 맞았다. 병원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준호 선생님과 소연 선생님 정말 잘 어울려요. 둘 다 환자들한테 친절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동료들의 축복 속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다. 교제 6개월이 되던 날 준호는 소연을 정숙에게 소개했다. 정숙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소연의 밝고 따뜻한 성격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꼭 뵙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소연 씨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소연은 정숙이 준호를 키운 사연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다.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준호를 키운 이야기, 그리고 현재까지도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진심으로 존경심을 느꼈다.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다 어머니 덕분이겠어요. 아니야, 준호가 원래 착한 아이였어. 정숙은 소연이 진심으로 자신을 존중해주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 준호와 자신의 관계를 알고 나서 미묘한 반응을 보였었는데 소연은 달랐다. 소연아, 우리 준호 좀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준호를 정말 사랑해요. 그날 이후 소연은 정숙을 어머니라고 불렀다. 자연스럽고 진심이 담긴 호칭이었다. 1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나이도 적당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있었다. 소연아, 우리 결혼할까? 정말요? 정말 저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당연하지. 내가 소연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저도 준호만큼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두 사람의 약혼 소식을 들은 정숙은 무척 기뻐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호야, 정말 다행이다. 소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가 결혼하면 외로우시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내심 정숙은 약간의 걱정이 있었다. 소연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준호와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소연의 부모님은 모두 의사였다. 아버지 박진수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었고 어머니 최은미는 피부과 개원이었다. 의사 가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안 전체가 의료계에 종사하고 있었다. 처음에 소연이 준호와의 연애 소식을 전했을 때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준호도 의사였고 실력과 인품을 갖춘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소연아, 그 남자 집안은 어떻게 돼?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 한 분 계셔요. 어머니는 뭘 하시는 분이야? 구내식당에서 일하세요. 그 순간 박진수와 최은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구내식당? 네, 오랫동안 요리 일을 하셨어요. 그렇구나. 부모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내심 탐탁지 않아 했다. 의사 집안끼리 결혼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텐데 상대방 집안의 배경이
너무 다른 것 같았다. 하지만 소연이 워낙 준호를 좋아했고 준호 자체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기로 했다.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양가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다. 소연의 부모들은 호텔 중식당을 예약했다. 꽤 고급스러운 곳이었다. 준호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 소연이 부모님들도 좋은 분들이실 거야. 정숙은 준호를 위로했지만 사실 자신도 긴장되었다. 의사 집안 사람들 앞에서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걱정되었다. 상견례 당일 정숙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었다. 준호 역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정숙과 함께 호텔로 향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소연이 부모님들이 어머니를 좋아하실 거예요.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호텔 중식당에 도착하자 소연의 부모들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박진수는 50대 후반의 위험 있는 외모였고 최은미는 고급스러운 차림새의 우아한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소연이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니 김정숙입니다. 첫 인사는 무난했다. 하지만 대화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다. 그런데 정숙 씨는 뭘 하시는 분이세요? 구내식당에서 요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은미의 표정에 실망감이 스쳤다. 박진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준호 씨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건설회사에 다니셨는데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사고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소연이 눈치를 채고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진수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소연이와 준호 씨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아버지, 소연이 놀라서 소리쳤지만 박진수는 계속했다. 준호 씨 개인은 훌륭한 분입니다. 의사로서도 실력이 있다고 들었고요. 하지만 집안 배경이 너무 다릅니다.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준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최은미가 끼어들었다. 소연아, 현실을 봐야지. 의사끼리 결혼해야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 어머니가 구내식당에서 일하신다고? 우리 체면이 말이 돼? 어머니. 그리고 말이 어머니지 계모잖아. 친어머니도 아니면서 무슨 사돈 대접을 받으려고 해?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준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사실을 말한 거야. 계모가 무슨 친어머니 행세를 해? 박진수도 거들었다. 우리 소연이가 시집가서 그런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그만하세요. 소연이 울먹이며 소리쳤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준호 씨도 피가 안 섞인 어머니를 진짜 어머니라고 생각할까? 그냥 의무감으로 모시는 거 아니야? 그때였다. 탁! 준호의 손바닥이 박진수의 뺨을 때렸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다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쳐다봤다. 지금 뭘 한 거야? 박진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뺨을 만졌다. 제 어머니를 모독하지 마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뭐, 계모를 위해서 나를 때렸다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저를 낳아주신 분이든 아니든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준호는 벌떡 일어서서 정숙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가요. 준호야.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다. 잠깐. 최은미가 소리쳤다. 지금 가면 우리 소연이와 끝인 줄 알아? 준호가 뒤돌아봤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제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준호야. 소연이 울며 준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뿌리쳤다. 소연아, 미안해. 하지만 우리는 끝이야. 그렇게 준호와 정숙은 식당을 나왔다. 호텔을 나온 후 준호와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택시 안에서 정숙이 조용히 울고 있었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준호야, 미안해. 어머니가 왜 미안해해요? 내가 너를 힘들게 했어.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는 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건 그 사람들이에요. 집에 도착해서도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정숙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고 준호는 거실에서 분노를 사기려 애썼다. 그날 밤 소연에게서 수많은 전화가 왔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다. 준호야,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부모님께 따져볼게.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소연이 찾아왔다. 준호야,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소연아, 우리 이제 그만해.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우리는 안 돼. 부모님 때문이야? 내가 설득할게.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소연아, 너희 부모님이 내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해. 넌 어제 뭘 했어?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를 모독할 때 넌 뭘 했어? 소연은 할 말이 없었다. 부모님을 말리긴 했지만 강하게 나서지는 못했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알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 그렇게 2년간의 연애는 끝났다. 소연과 헤어진 후 준호는 한동안 우울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진 것도 슬펐지만 무엇보다 정숙이 받은 모욕이 가슴 아팠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엄마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숙도 상처받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뒤로 물러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자신을 선택한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다. 준호야, 엄마 때문에 좋은 사람 놓친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어머니, 저는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준호의 확고한 의지에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준호는 다시 일에 집중했다. 환자들을 치료하고 후배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찾았다. 소연과의 일은 병원 내에서도 소문이 났지만 대부분의 동료들은 준호를 이해했다. 준호 선생님이 어머니를 선택한 게 맞아. 가족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어? 그런 집안이면 결혼해도 고생만 했을 거야. 동료들의 위로 덕분에 준호는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1년이 지난 후 준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서울 시내 유명한 종합병원에서 과장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나이에 비해 빠른 승진이었지만 준호의 실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결과였다. 정말 가겠어? 네,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준호는 새 병원에서 소화기내과 과장으로 부임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 과장이 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그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새 병원에서의 생활은 바빴지만 보람 있었다. 더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고 의료진들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의 역할도 맡게 되었다. 과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환자들이 과장님만 찾아요.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준호는 항상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이런 마음가짐은 정숙에게서 배운 것이었다.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2년 후 준호는 병원 내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의사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많았다. 과장님 진료는 정말 다르네요. 어떤 점이요? 다른 선생님들은 병만 보시는데 과장님은 사람을 봐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환자들의 말에 준호는 항상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추구하는 의료 철학이 환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준호가 과장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 뜻밖의 만남이 찾아왔다. 병원에 새로 부임한 간호사 중에 강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30대 초반의 미영은 경력 간호사로 이전 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실력자였다. 첫 만남은 응급실에서였다. 급성 복통 환자가 왔는데 미영의 신속하고 정확한 처치가 인상적이었다. 간호사님, 정말 실력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미영은 말수가 적고 차분한 성격이었다. 환자들을 대할 때는 친절했지만 동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개인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다. 몇 달이 지나면서 준호는 미영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일에 대한 열정과 환자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미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할까요? 죄송해요, 과장님. 개인적인 만남은 좀. 미영은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다가가기로 했다. 병원에서의 협업을 통해 두 사람은 서서히 가까워졌다. 미영도 준호의 인품과 의료 철학에 감동하기 시작했다. 과장님은 정말 환자분들을 가족처럼 대하시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모든 환자분들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영은 준호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미영은 마침내 준호의 데이트 신청을 받아들였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과장님과는 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혼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도 있고요. 준호는 놀랐지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걸요. 아이는 9살 딸이에요.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전혀요. 오히려 궁금해요. 어떤 아이인지. 미영은 준호의 반응에 안도했다. 그동안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이다. 첫 데이트에서 미영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다. 23세 결혼해서 딸을 낳았지만 남편의 외도와 폭력으로 인해 이혼했다는 것.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간호사로 일해왔다는 것.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준호는 미영의 강인함에 감동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아이를 키워낸 모습이 존경스러웠다. 아이는 어떤 성격이에요? 소희라는 아이인데 좀 내성적이에요. 아무래도 아빠 없이 자라서 그런지 남자분들을 좀 경계하는 편이고요. 그럴 수 있죠. 천천히 친해지면 될 거예요. 미영은 준호의 이해심에 깊이 감동했다. 두 번째 데이트에서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정숙이 친어머니가 아니라는 것, 하지만 진짜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정말 훌륭한 어머니시네요.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미영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자신도 딸을 혼자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정숙의 마음이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3개월간의 연애 끝에 준호는 미영을 정숙에게 소개했다.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어떤 분인데? 간호사예요. 그런데 이혼 경험이 있고 아이도 있어요. 정숙은 잠시 놀랐지만 금세 미소를 지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느냐는 거지. 정말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엄마도 어려운 상황에서 너를 만났잖아.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야. 정숙의 반응에 준호는 안도했다. 미영과 소희를 정숙에게 소개하는 날 준호는 긴장했다. 소희가 자신을 받아들일지 정숙과 미영이 서로 잘 지낼지 걱정되었다. 소희야, 인사드려. 준호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소희는 수줍게 인사했다. 9살 치고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아이였다. 소희야, 안녕. 삼촌이 너한테 선물을 가져왔어. 준호가 인형을 건네자 소희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정숙은 미영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미영아,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어머니. 미영은 정숙의 배려에 감동했다. 비슷한 처지에서 아이를 키운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다. 우리 소희 정말 예쁘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소희는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정숙의 따뜻한 마음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그날부터 준호는 미영과 소희를 자주 만났다. 소희와의 관계도 점점 좋아졌다. 삼촌,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당연하지. 우리 소희 보는 게 삼촌은 제일 즐거워. 정말요? 정말이야. 소희는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지만 준호가 주는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점점 밝아졌다. 6개월 후 준호는 미영에게 프로포즈했다. 미영아, 나와 결혼해 줄래? 정말요? 저 같은 사람과요? 너 같은 사람이라니. 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여자야.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준호는 소희를 정식으로 입양하기로 했다. 소희도 준호를 진짜 아빠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희야, 삼촌이 너의 진짜 아빠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정말요? 삼촌이 제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앞으로 아빠라고 불러도 돼. 아빠. 소희가 준호에게 달려와 안겼다.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초대한 작은 웨딩이었다. 정숙은 준호의 어머니로, 미영의 시어머니로 양쪽 가족을 대표해서 축사를 했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미영이도 소희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 후 준호와 미영, 그리고 소희는 정숙 근처로 이사했다. 새 가족이 탄생한 것이다. 소희는 정숙을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고 정숙은 손녀를 얻은 기쁨에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어디 보자. 우와, 정말 잘 그렸네. 할머니도 그려드릴게요.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결혼 2년 후 준호의 병원에 새로운 이사장이 부임했다. 대기업 재벌가 출신인 정재혁이었다. 그는 병원을 인수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 이 병원은 더욱 고급화될 것입니다. VIP 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고 의료진들도 그에 맞는 수준을 갖춰야 합니다. 정재혁의 방침은 명확했다. 돈 되는 환자들에게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들은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었다. 준호는 이런 방침에 반대했다. 환자는 모두 동등하게 치료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경제력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과장, 현실을 보십시오. 병원도 사업입니다. 수익성을 고려해야죠. 그래도 의료진으로서의 기본 윤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준호와 정재혁은 자주 충돌했다. 정재혁은 점점 준호를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재혁이 준호의 사생활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준호를 병원에서 내쫓기 위한 빌미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이준호 과장의 가족관계를 조사해봐. 네, 이사장님.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사장님, 이준호 과장의 어머니가 계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구내식당에서 일하고 있고요. 부인은 이혼 경험이 있는 간호사이고 딸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재혁은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군. 이런 배경의 사람이 우리 병원 과장직을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하지 않나? 정재혁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곧 찾아왔다. 병원에서 의료진 가족 초청 행사가 열렸다. VIP 환자들과 후원자들도 참석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준호는 정숙과 미영, 소희를 데리고 참석했다. 행사장에서 정재혁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이 과장, 가족분들을 소개해 주시죠. 네, 어머니 김정숙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 강미영과 딸 소희입니다. 정재혁은 정숙을 훑어보며 무례한 시선을 보냈다. 어머님은 무슨 일을 하세요? 구내식당에서 요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순간 정재혁의 표정이 변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이 과장, 가족관계가 좀 특이하시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친어머님이 아니시죠? 그리고 따님도 입양하신 거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다양한 가족 형태가 있다고 하니까. 정재혁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롱하는 투였다. 우리 병원 과장님이 정말 특별한 분이시네요. 계모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남의 아이까지 키우시고. 이사장님, 준호가 화를 내려는 순간 정숙이 준호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 준호야. 하지만 정재혁은 멈추지 않았다. 그런데 과장님, 솔직히 궁금한데요. 진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도 계모보다는 친어머니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준호의 이성이 끊어졌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을 얘기한 건데요. 아무리 잘해줘도 남의 자식은 남의 자식이고 계모는 계모 아닌가요? 탁! 준호의 주먹이 정재혁의 얼굴을 가격했다. 행사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참석자들이 소리를 지르며 놀랐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왔다. 이준호, 지금 뭘 한 거야? 정재혁이 코피를 흘리며 소리쳤다. 제 가족을 모독하지 마세요. 미쳤나? 이사장한테 주먹질을 해? 가족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말렸지만 준호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당장 짐 싸서 나가.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준호는 정숙과 미영, 소희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나왔다. 그날 밤 준호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병원을 나온 후 준호는 한동안 방황했다. 이사장을 때린 일이 의료계에 소문나면서 다른 대형 병원 취업이 어려워진 것이다. 준호야, 괜찮아?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걱정 마세요. 제가 뭔가 해결책을 찾을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몇 개의 병원에서 면접을 봤지만 모두 전 직장에서의 일을 문제 삼았다. 이준호 선생님, 실력은 인정하지만 이전 직장에서의 일이 좀 걱정됩니다.
환자 치료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도 조직 생활에서는 결국 대형병원 취업은 포기해야 했다. 그러던 중 준호에게 다른 기회가 찾아왔다. 의과대학 동기였던 김상훈이 개원을 제안한 것이다. 준호야, 같이 병원 차려보자. 개원을? 응, 나도 대형병원 생활에 지쳤어. 우리끼리 제대로 된 병원 만들어보자. 상훈은 정형외과 전문이었다. 준호의 내과와 합치면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그건 내가 해결할게. 우리 집에서 도와주기로 했어. 상훈의 집안은 제법 부유한 편이었다. 개원 자금 정도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정말 괜찮을까? 물론이지. 너 같은 실력 있는 의사와 함께할 수 있다면 오히려 내가 고마워. 준호는 고민 끝에 개원을 결심했다. 상훈아, 고마워. 열심히 해보자.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다. 병원 위치 선정부터 인테리어, 의료 장비 구입, 직원 채용까지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았다. 정숙도 준호를 도왔다. 내가 뭐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어머니, 그냥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도 뭔가 하고 싶어? 결국 정숙은 병원 청소와 환경 정리를 맡기로 했다. 구내식당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을 살려 병원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었다. 미영도 간호사장으로 합류했다. 대형 병원에서의 경험을 살려 간호 업무를 총괄하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 모두 한 병원에서 일하게 되네요. 그러게. 정말 신기해. 6개월의 준비 끝에 사랑병원이 문을 열었다. 이름은 소희가 지었다. 아빠,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만든 병원이니까 사랑병원이 좋겠어요. 개원 첫날 환자는 몇 명 오지 않았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병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준호와 상우는 실망하지 않았다. 천천히 해보자. 좋은 진료만 하면 환자들이 올 거야. 맞아. 우리는 시간이 있어.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병원에 오는 환자 수가 늘기 시작했다. 준호의 친절하고 정확한 진료, 상훈의 꼼꼼한 치료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 선생님 진료 정말 좋더라. 내 무릎도 상훈 선생님이 고쳐주셨어. 6개월 후 사랑병원은 동네에서 가장 신뢰받는 병원이 되었다. 특히 준호는 환자들 사이에서 마음씨 좋은 의사로 소문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진료비를 깎아주기도 했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왕진을 가기도 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의사 선생님은 처음 봐요. 당연한 거예요. 환자분이 편하시면 저도 기뻐요. 1년이 지나자 병원은 완전히 자리 잡았다. 수익도 안정적이었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준호야, 정말 잘했어. 정숙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복수의 시작. 사랑병원이 성공하면서 준호의 명성도 높아졌다. 지역 의사회에서도 인정받았고 여러 학회에서 초청 강연을 요청해왔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예전에 준호가 일했던 대형 병원이 의료사고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재혁 이사장이 VIP 환자에게만 신경 쓰느라 일반 환자 진료를 소홀히 했다가 의료사고가 난 거래. 그래서 어떻게 됐대? 병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이사장도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래.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자신을 내쫓은 병원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며 씁쓸함과 함께 약간의 통쾌함도 느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정재혁 이사장이 해임됐대. 그리고 새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준호 선생님을 다시 모셔오고 싶어 한다는 거야. 정말? 응,
병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실력 있고 평판 좋은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하지만 준호는 관심이 없었다. 이미 늦었어. 나는 지금 여기서 행복해. 그러던 어느 날 정재혁이 직접 사랑병원을 찾아왔다. 이준호 선생,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세요? 정재혁은 초라한 모습이었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업도 망하고 병원에서도 쫓겨났어. 이제 빌 돈도 없어. 정재혁은 무너진 모습으로 준호에게 사정했다. 제발 날 좀 도와줘. 내가 아는 병원에 나를 좀 추천해줘. 준호는 정재혁을 차갑게 바라봤다. 그때 제 가족을 모독할 때는 생각 안 하셨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어머니한테 하세요. 정재혁이 정숙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너무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정재혁을 바라봤다. 괜찮아. 이미 지난 일이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하지만 도움은 줄 수 없어. 우리 준호가 당신을 도울 이유는 없거든. 정재혁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준호가 말했다. 어머니, 너무 매정했나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남을 함부로 대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 하지만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불쌍한 건 그때 어머니였어. 아무 잘못 없이 모욕당한 것도 서러운데 아들까지 힘들게 만들었잖아. 준호는 정숙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2년 후 사랑병원은 지역 최고의 병원으로 성장했다. 준호는 지역 의사회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상훈도 정형외과 분야에서 인정받는 의사가 되었다. 소희는 중학생이 되었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은 아이로 자랐다. 아빠, 저도 커서 의사가 될래요. 정말? 왜? 아빠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준호는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다. 미영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여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정말이야? 새 생명이 찾아온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기뻐했다. 정숙은 손자 혹은 손녀가 생긴다는 소식에 가장 기뻐했다. 정말 좋겠다. 우리 집에 새 식구가 생기는구나. 9개월 후 준호와 미영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 이름은 이준성. 어머니, 손자예요. 준호가 갓난아기를 정숙에게 안겨주었다. 정말 이쁘네. 우리 준성이. 정숙은 손자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낳지 못했던 아이, 그 아이가 낳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이 꿈 같았다. 시간이 흘러 준성이는 5살, 소희는 고등학생이 되었다. 소희는 약속대로 의대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의대 가면 할머니 자랑하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소희가 최고야. 어느 날 준호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임상교수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정말 좋은 기회네요. 하지만 서울로 올라가야 해요. 준호는 고민이 되었다. 좋은 기회였지만 지금의 생활도 만족스러웠다.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어디든 따라갈 거야. 하지만 어머니 친구분들도 다 여기 계시고.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거지. 결국 준호는 서울대학교 교수 자리를 받아들였다. 서울로 이사한 후 준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소아기내과 교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환자 진료와 함께 의대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맡았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다. 지방 병원과 달리 서울대병원은 규모도 크고 시스템도 복잡했다. 하지만 준호는 금세 적응해 나갔다.
첫 강의 날 준호는 긴장했다. 강의실에는 100여 명의 의대생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학생들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이준호 교수입니다. 학생들은 조용히 준호를 바라봤다.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된 것에 대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이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6년간 배울 것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준호는 칠판에 마음이라고 썼다. 의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환자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향한 마음이야.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치료하는 것. 그런 마음은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내 가족이 아프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치료해주고 싶겠어? 학생들은 진지하게 준호의 말을 들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어요. 제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준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간략히 들려주었다. 계모였지만 친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의사가 되고 싶었던 마음. 여러분들도 각자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초심을 잊지 마세요. 그것이 좋은 의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강의부터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수업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하러 찾아왔다. 교수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교수님 같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준호의 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다. 의학 지식뿐만 아니라 의사로서의 마음가짐까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임상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사례들과 환자를 대하는 자세에 대한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한 학기가 지나자 준호는 올해의 우수 강의상을 받았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의사가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추천이 이어졌다. 시간이 흘러 준호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인턴이 되고 레지던트가 되었다. 그들은 모두 준호가 가르쳐준 마음가짐을 잊지 않았다. 준호 교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에 준호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이 정숙에게서 배운 사랑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준호는 학과장으로부터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준호 교수, 의료진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윤리 교육 프로그램이요? 요즘 의료진들이 기술적으로는 뛰어나지만 환자와의 소통이나 윤리의식은 부족한 것 같아. 준호 교수가 적임자인 것 같은데. 준호는 흔쾌히 승낙했다. 정숙이 자신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더 많은 의료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다른 병원에서도 벤치마킹을 요청해 올 정도였다. 준호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고 그의 명성은 의료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몇 년 후 소희는 약속대로 의대에 진학했다. 그것도 아버지와 같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한 것이다. 합격 발표날 소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 자신의 수험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소희는 소리를 질렀다. 아빠, 엄마, 할머니, 합격했어요. 준호가 서재에서 뛰어나왔다. 정말? 정말이야? 네,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요. 준호는 소희를 꽉 안았다. 자신의 딸이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되었다. 아빠, 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딸 최고야.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소희를 안았다. 우리 소희 정말 대단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정숙은 부엌에서 듣고 있다가 앞치마를 벗고 나왔다. 우리 손녀가 의사가 된다고? 정말? 네, 할머니. 아빠처럼 의사 될 거예요. 정숙은 소희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우리 소희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입학식 날 준호와 미영, 정숙이 모두 참석했다. 15년 전 자신의 졸업식 때와 같은 장소, 같은 강당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로서 참석하는 것이었다. 할머니, 저 의사 될 거예요. 그래, 우리 소희 꼭 훌륭한 의사가 되렴. 입학식이 끝난 후 소희가 준호에게 말했다. 아빠, 제가 정말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마음이 착하잖아. 그것만 있으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어. 아빠처럼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하는 의사가 될게요. 그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소희는 의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학년 때부터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임상 실습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3학년이 되면서 소희는 소아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환자들과 만날 때마다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왜 소아과를 선택했어? 준호가 물었다. 어릴 때 제가 아팠을 때 친절하게 치료해 주셨던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때 일을 아직도 기억하니? 네, 제가 열이 나서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제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무섭지 않게. 준호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은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 놀라웠다. 소희의 의대 생활은 순탄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환자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희 학생은 정말 특별해. 환자들이 소희 학생만 보면 표정이 밝아져. 담당 교수의 말에 준호는 자랑스러웠다. 딸이 자신처럼 환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의사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6년 후 소희는 의대를 졸업하고 소아과 레지던트가 되었다. 졸업식 날 준호는 15년 전 자신의 졸업식을 떠올렸다. 그때는 정숙과 단둘이었는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함께였다. 소희야, 축하한다. 정말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보여준 길을 따라가겠어요. 준호는 딸의 성장을 보며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자신이 정숙에게서 받은 사랑을 소희에게 전해줄 수 있었고 소희는 그것을 바탕으로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준성이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성이는 똑똑하고 활발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형과 누나가 모두 의사인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자신의 꿈은 달랐다. 할머니, 저도 커서 의사가 될까요? 어느 날 준성이가 정숙에게 물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너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 할머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아빠도 의사고 소희 누나도 의사인데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으면 그걸 해야지. 의사가 되는 게 유일한 길은 아니야. 준성이는 할머니의 말에 안도했다.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좋은 생각이네.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할머니가 아빠를 키운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요. 정숙은 손자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자신이 준호에게 해준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그래, 정말 좋은 꿈이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준성이는 그 후로도 변함없이 교사의 꿈을 키워갔다. 학교 성적도 우수했고 특히 아이들과 잘 어울렸다. 동네 꼬마들이 준성이를 따르는 것을 보면
타고난 교사의 기질이 있는 것 같았다. 정숙은 7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손자와 손녀를 돌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준성이를 깨워 학교 보내고 저녁에는 소희의 병원 일정을 챙겨주었다. 준호 역시 바쁜 교수 생활 중에도 틈틈이 어머니를 찾아뵀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뭘? 아직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정숙은 여전히 집안일을 도맡아 하려고 했다. 가족들이 말려도 소용없었다. 가족을 돌보는 게 내 일이야. 그게 내가 행복한 방법이고, 어느 따뜻한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다. 준호와 미영, 레지던트가 된 소혜, 중학생이 된 준성, 그리고 정숙까지 5명의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다. 할머니, 할머니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세요? 준성이 갑자기 물었다. 숙제로 가족에 대한 글을 써야 한다며 질문한 것이었다.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너희들의 할머니야. 그런데 친할머니는 아니죠? 선생님이 혈연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소희가 준성이를 말리려고 했지만 준호가 손을 저어 말렸다. 준호가 말했다. 준성아,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야. 아빠를 낳아주지는 않으셨지만 아빠를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거든. 어떻게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 진짜 엄마를 잃고 상처받은 아이였거든. 그런데 할머니가 아빠를 치료해 주셨어. 사랑으로. 준성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들었다. 그래서 아빠가 할머니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맞아.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너희들도 진짜 손자, 손녀처럼 사랑하고 계셔. 소희가 끼어들었다. 저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돌봐주셨거든요. 아픈 날에는 밤새 간병해 주시고 도시락도 싸주시고. 맞아요.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예요. 준성이도 소리쳤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저 깨워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친구들이 부러워해요. 정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너희들이 할머니의 진짜 손자 손녀들이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사랑으로 맺어진 게 진짜 가족이거든. 미영도 말을 보탰다. 어머니께서 우리 소희를 친손녀처럼 키워주셨어요. 소희도 어머니를 친할머니보다 더 사랑해요. 당연하죠.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소희의 말에 준성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정숙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들이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우리 준성이 숙제는 어떻게 쓸 거야? 준호가 물었다. 준성이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마음이에요. 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따뜻해요. 피는 안 섞였지만 사랑은 어느 할머니보다 많이 주세요. 준성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 준호는 정숙과 단둘이 이야기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었다. 어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무슨 고생이야? 너희들 때문에 행복했는데. 처음에 제가 어머니를 힘들게 했죠? 얼마나 서러우셨을까요? 준호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안해했다. 그땐 너도 어렸으니까. 이해해. 엄마를 잃고 상처받은 아이였잖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지. 아니야. 그때 내 마음도 이해했어. 새엄마가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엄마는 너를 사랑했으니까.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않아요. 혈연도 아닌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사랑에 혈연이 어디 있어? 함께 살며 정이 든 건데. 준호는 정숙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어머니 사랑해요. 진짜 어머니보다 더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너 때문에 엄마 인생이 의미 있었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소희가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준성이가 선생님 되는 것도 봐야 하고. 그래, 할머니가 너희들 다 키워놓고 갈게.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함께 해온 진정한 모자의 모습이었다. 혈연을 뛰어넘은 사랑,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서로를 향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준호는 정숙을 방까지 모셨다. 어머니, 푹 주무세요. 너도 내일 일찍 나가야 하니까 빨리 자렴. 네, 어머니. 좋은 꿈 꾸세요.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간 후 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오늘 하루도 행복했다. 아들이 교수로 성공하고 손녀가 의사가 되어가고 손자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이보다 더 바랄 것이 있을까? 준호 역시 자신의 방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정숙이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평상시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되었다. 정숙이 새벽에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준호는 병원으로, 소희는 레지던트 과정을, 준성이는 학교로 향했다. 평범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일상.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소희를 통해, 준성이를 통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갈 미래의 가족들을 통해 김정숙이 뿌린 사랑의 씨앗은 이렇게 대를 이어 꽃피우고 있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또 즐겁게 보셨다면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